겐도가 밝힌 장면에서 에반게리온과 고대 신화들의 연관성이 나옵니다. 사실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근거와 해석을 추가하였고 신화적 요소가 어떻게 모티브로 사용되었는지 차례대로 나오니까 편안하게 끝까지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손 그림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화 특정하기. 세기 문자를 사용했다는 건 분명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발생한 신화들을 정리하면 수메르 신화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 문명에서 대홍수와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성서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겐도 혹은 안노 히데아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메르 신화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수메르 신화. 원시의 큰 바다이자 깊은 곳에 물이며 모든 기술과 지식의 신 아푸스가 있습니다. 아푸스는 땅의 어머니이자 소금물과 창조의 여신인 티아마트와 결혼하여 많은 신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아푸스는 신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걱정해서 모두 죽이고 바람의 신 엔릴에게 하늘을, 물의 신 엔키에게 땅을 맡기고 물러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엔키가 아푸스를 먼저 죽이고 그의 통치권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티아마트는 분노했겠죠. 그래서 11가지 괴물을 만들어 자기가 낳은 신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카오스 캄프라고 하는데 티아마트가 만든 괴물들은 길가메시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엔키의 아들 마루둑에 의해 티아마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엔키는 마루둑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티아마트의 몸으로 땅과 하늘과 지하 세계를 만드는데 에레스, 샤무, 이르시투라고 부릅니다. 티아마트의 갈비뼈는 하늘과 땅의 둥근 지지대인 볼트가 되고 그녀의 피는 붉은 진흙과 섞여 아누나키와 이기기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메르 신화와 이 작품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신화와 이 장면을 하나씩 대조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티아마트. 마르둑에게 죽임을 당한 티아마트의 몸으로 땅과 하늘과 지하 세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하늘과 땅의 둥근 지지대가 되었다고 했죠. 저 그림에서 티아마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받치고 있는 저 둥근 원이 갈비뼈이고 갈비뼈를 따라 있는 해와 달 그리고 크고 작은 별들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 위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 부분과 배 그리고 벌려진 다리와 출산과 관련된 신체 부위 그림은 몸으로 땅과 지하 세계를 만들었다는 신화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게 합니다. 몸이 땅을 상징한다면 출산과 관련된 신체 부위 너머는 당연히 지하 세계, 즉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고대인들에게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마치 생명을 얻게 되면 이쪽 차원으로 넘어오고 죽게 되면 저쪽 차원으로 넘어가는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 작품 전체에서 특히 검은 달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티아마트의 갈비뼈, 즉 하늘을 지지하는 볼트의 끝을 가면 알 수 없는 문양이 있었는데 이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TV판 23화와 마에다 감독의 원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두 자료에는 벌집 모양의 거대한 구조물이 등장합니다. TV판 23화는 리츠코가 신지와 미사토에게 레이의 정체에 대해 알려주려고 내려가는 장면이 방송 버전에서는 벽면과 엘리베이터가 이중나선 구조였다가 비디오 버전에서는 벽면은 벌집 모양의 거대 구조물로 엘리베이터는 평범한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신극장판 Q와 신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도 벌집 모양의 구조물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레이의 머리가 놓여진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벌집 모양의 구조물에 복제품이 존재하는 레이의 머리가 많이 놓여있다는 것은 복제품을 대량 생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명한 실린더가 아니라 벌집 모양의 구조물인 이유는 자립형 생명체를 만든다는 건 인공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연을 모방해야 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리를 센트럴 도그마, 즉 생명중심 이론이라고 하며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프랜시스 크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처음엔 DNA 구조와 그것이 전사되고 복제되는 과정을 밝힌 프랜시스 크릭의 이론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이 작품에서 인간의 힘과 오만함의 상징인 과학기술로 신을 흉내내는 것을 표현했고 그걸 초반에는 고스란히 장면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노골적인 힌트였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더 감추고 싶었거나 아무튼 감추는 쪽으로 장면을 수정하되 센트럴 도그마에서 도그마가 가진 중의적인 표현으로 종교와 과학은 결국 신의 지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강조하는 만족스러운 설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에다 원화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생명체가 있고 이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체를 받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원화의 요소를 고려하여 다시 그림을 복원하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들은 신극장판의 이야기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사도와 마크 시리즈를 포함하여 독특한 플러그스트를 입은 파일럿을 포함합니다. 검은 레이의 플러그스트, 마리의 5번 플러그스트, 마크 6의 카오루가 입은 플러그스트, 제13호기에서 카오루와 신지가 입었던 플러그스트는 모두 갈비뼈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셀비지된 경험을 가지고 있죠. 붉은 피와 생명 창조, LCL. 신극장판 이후 등장하는 사도들은 죽을 때 붉은 LCL로 붕괴합니다. 신화에서 티아마트의 피와 붉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눈나키와 이기기라는 인간보다 높은 존재였습니다.
아누나키는 신극장판의 사도들과 마크 시리즈들에 해당합니다. 이기기는 카오루와 레이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와 붉은 흙을 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을 포커스에 두고 마크 6와 카오루의 제작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6와 카오루는 릴리스의 피가 지나간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흙이 아닌 달의 흙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료를 바꾸어 제작한 것은 지난 세기에 아담이 하얀 달과 온 것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검은 달을 타고 온 릴리스와 그 후손의 것이고 하얀 달은 아담과 그 후손의 것이므로 달에서 릴리스의 피를 이용한다는 것은 두 존재의 소재를 섞어서 만든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크 6를 보여줄 때 BTB, 즉 블러드 테스티스 베리어를 여과하는 장치를 통해 성별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마크 시리즈가 성별이 없었어야 했던 이유는 이어지는 신화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카오루는 구판에서처럼 공중에 뜨거나 강력한 AT 필드를 전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와 같은 등급이 아니며 카오루는 우리가 알던 그 카오루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TV판에서 카오루는 2호기를 두고 릴림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닮은 것, 즉 인형이라고 했죠. 그런 표현을 듣는 존재는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스카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누나키보다 더 강하지만 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겐도의 목적을 위해 쓰이고 버려지는 이기기와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티아마트와 괴물들, 신 2호기. 이번 극장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신 2호기가 엔젤 블러드와 사도 봉인을 해제하여 어떤 거대한 존재로 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설정상 80m에 해당하는 에반게리온도 작게 보일 만큼 거대하죠. 신으로 규정하기엔 완전히 빛의 존재가 아니고 평범한 에반게리온이라기엔 특성이 특이합니다. 이 존재의 모티브 역시 수메르 신화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티아마트가 남편 아푸스를 죽인 엔키의 분노에서 만든 11마리의 괴물들이 있었죠. 그중 기르타 블루룰루라는 괴물이 있는데 정갈과 같은 머리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키는 하늘에 닿을 듯이 커서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과 신 2호기의 각성한 모습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신화에서 기르타 블루룰루를 포함한 11마리의 괴물을 처리한 것은 반신 길가메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신 2호기를 해치운 것도 겐도와 하나가 된 제13호기였죠.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 신화는 아카드 문명과 아시리아 문명을 거치면서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로 집대성되게 됩니다. 니누르상 아누나키. 길가메시 서사시에 새로 등장하는 신들 중에 니누르상은 출산의 신입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할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아누나키와 이기기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말에 인간이 등장하는 이유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아누나키는 수메르 신화와 마찬가지로 신이지만 신분이 낮아서 땅에서 노동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잦은 홍수로 쌓여가는 흙을 퍼나르는 일을 했는데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들은 아누나키들을 모두 죽이자고 했지만 모두의 회의 끝에 주동자 한 명만 처형하고 아누나키들을 대신할 노동자를 만들어주자고 합니다. 처형된 아누나키의 피와 흙으로 니누르상이 자신의 방에서 만든 게 이기기였습니다. 이기기는 순종적이고 모습이 모두 같습니다. 붉은 눈에 흰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순종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별이 없어서 스스로 번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필요에 따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번거로웠던 신들이 알아서 번식이 가능하도록 성별의 구분이 있는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에서 각 캐릭터의 등급을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등급의 주종 관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신들은 말 그대로 빛의 존재들이겠죠. 그 아래에는 신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누나키에 해당하겠죠. 인간보다 고등한 존재이지만 신에게는 노예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사도들을 이용해 만든 것이 에반게리온, 카오루, 레이가 있습니다. 아누나키의 피와 흙을 이용해 만든 이기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들의 붉은 눈동자와 흰 피부, 무수히 많은 닮은 꼴과 개성이 없는 것은 이기기를 꼭 닮았습니다. 특히 이기기를 만드는 일에 핵심 역할을 했던 니누르상에 대한 설명은 아카기 리츠코의 역할과 설정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카오루는 제레가 준비했으니 제외하더라도 에반게리온과 레이, 더미 시스템, 코어 데이터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특히 레이는 아누나키에 해당하는 제2사도 릴리스의 피, LCL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데 레이가 수액을 맞는 장면에 쓰인 액체, 레이가 신체 조정을 위해 들어가는 실린더의 액체는 모두 LCL입니다. 이기기가 신들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이며 오로지 명령에만 따르는 노예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은 레이와 에반게리온이 인형이라 불리며 노예라고 불린 이유와 통합니다. 그런데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는 하나 더 있습니다.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데 신극장판의 아스카입니다. 구극의 아스카도 인형처럼 묘사되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아주 정확하게 명령에 대해 되묻는 말을 하죠. 미사토가 상급자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신극장판의 아스카가 수단이자 인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사토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미사토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는가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파일럿 중에 그녀의 지위를 종종 거스르는 파일럿이 있습니다. 바로 신지입니다. 신지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인형으로 남을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무너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정신활동을 통해 창조주의자 신이 되는 자와 그 의지의 명령을 수행할 뿐인 의지가 없는 인형, 그리고 인형에서 벗어나 의지를 가지려는 자의 관계가 작품 속에서 관계의 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떡밥을 하나 던지자면 검은 레이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LCL과 달리 포근하다고 했죠. 그건 LCL은 상대적으로 차가웠다는 걸 알려주는데 레이가 주기적으로 먹어야 했던 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들은 레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그건 더 자세히 다루는 때가 곧 있을 겁니다. 대홍수,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아누나키들이 인간들과 관계를 가져 혼종이 등장하고 인간들끼리도 남녀 구분 없이 성적으로 난잡한 생활을 하자 신들은 홍수로 이 무질서한 세상을 없애자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신들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투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들은 이 사람에게 대홍수를 알려주고 방주를 만들게 해서 자기 아내와 지상의 생명체를 보존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대홍수로 지상의 생명체가 멸종한 후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날려보았습니다. 노아의 대홍수에서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 확인했습니다. 신들은 우투나 피시팀과 그 부인은 문딜리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했습니다. 세컨드 임팩트는 제1사도였던 아담과 인간의 유전자를 결합하는 시험으로 발생했습니다. 신이 정한 질서를 무질서, 즉 카오스로 만들었던 결과는 홍수처럼 지구의 해수면이 20m나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겐도와 후유츠키가 작품 내내 언급한 카오스는 이런 신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방주, 즉 아크를 통해 생명체를 구할 방법을 마련한 건 카지였습니다. 카지는 마지막 임팩트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구가 안정이 되면 다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남은 인류와 종자들을 보존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카지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사토는 분도에서 방출된 캡슐들이 자동으로 운행하여 지구 궤도를 돌아 다시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카지는 매번 죽는 것처럼 나오지만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사토와의 노후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미사토 역시 아직 완전히 퇴장한 것은 아니란 걸 알려줍니다. 카지에 대한 영상에서 마저 다루겠습니다. 이슈타르,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이슈타르는 사랑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입니다. 사랑의 결실이었던 임신과 출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슈타르를 섬기는 자들은 성적 결합과 자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슈타르는 신의 지식과 기술, 매를 아버지 엔키에게서 얻어내어 자신이 돌보던 우르크로 가져오고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훗날 이곳을 다스리는 자가 반신, 길가메시입니다. 이슈타르가 어떤 캐릭터인지는 좀 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곳의 최초의 문명 도시는 이슈타르가 신의 지식을 건네주어 만든 곳입니다. TV판에서 지오프론트를 후유츠키에게 보여주는 장면에 겐도가 했던 대사처럼 사도를 요격하기 위한 제3신동경시와 지오프론트 역시 인간 문명의 최첨단 기술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한 곳은 제레였고 제레위원의 딸이라는 설정을 가진 유이가 지식을 전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사시의 주인공 길가메시는 3분의 2 이상이 신의 혈통이고 키는 약 3.5m이며 힘이 매우 강하고 우르크의 왕으로 초야권을 행사할 정도로 여자를 탐하였는데 이런 길가메시의 소문이 신들에게 들리자 신들은 엔키두라는 키가 3m에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사람을 만들어 보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강함에 매력을 느끼고 길가메시가 여자를 이용해 엔키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TV판에서 겐도와 후유츠키를 보면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두 사람의 만남은 겐도가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레의 대사를 보면 인간 중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겐도뿐이었습니다. 그런 겐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후유츠키를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후유츠키 납치 사건 이후에 주고받는 대사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겐도는 후유츠키가 유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죠. 하지만 둘은 서로를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이입니다. 적대감으로 시작되는 관계와 둘 사이에 매개가 되는 여자,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관계는 어디서 시작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신의 숲을 지키는 괴물 훔바바를 죽이기도 하는데 훔바바가 너무 강해서 엔키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지만 길가메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더 공격적으로 덤빕니다. 하지만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길가메시는 자기 누이를 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훔바바를 방심하게 하여 죽이게 됩니다.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겐도의 성격과 신중하게 수를 내다보며 움직이는 후유츠키의 성격은 신화의 주인공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정보 조작, 은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겐도의 성격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훔바바와 싸운 장면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훔바바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내장과 혀까지 모두 제거되는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이호기와 에바 시리즈의 전투 장소가 지오프론트의 다양한 지형 중에 굳이 숲인 이유와 싸움에서 패배하자 에바 시리즈에게 당하는 처참한 장면은 훔바바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길가메시 서사시로 돌아와서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하늘의 황소 구갈안나까지 해치웁니다. 약간 사연이 있지만 어쨌든 그의 뒷다리를 뜯어서 신들 앞에 던지고 심장을 태양의 신에게 바치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구갈안나의 아내가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에레시키갈이라는 강력한 여신입니다. 여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동자인 길가메시를 죽이려고 했는데 반신이라 신이 죽이는 것은 좀 곤란해서 그 옆에서 도왔던 엔키두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매번 임팩트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후유츠키처럼 말이죠. 길가메시는 절친의 죽음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비법을 얻기 위해 우트나 피시팀을 찾아 나섭니다. 우트나 피시팀을 찾아가는 길에 어떤 여인숙에 들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 현재의 삶을 즐기고 행복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라는 말을 듣습니다. 길가메시는 여인숙을 떠나 우여곡절 끝에 우트나 피시팀을 만납니다. 그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르는데 우트나 피시팀은 그 조건으로 7일 동안 잠을 참을 것을 제안합니다. 길가메시는 당연히 참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걸 본 우트나 피시팀이 잠도 참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겠냐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상심하게 된 길가메시는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우트나 피시팀의 아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풀의 위치만 알려주라고 권해서 길가메시가 영생의 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수단을 얻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는 사이 뱀이 그 풀을 먹어버렸고 뱀은 그때부터 허물을 벗으며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어 영원과 재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겐도가 길가메시라면 우트나 피시팀은 카지에게 대입하기 충분합니다. 방주에 해당하는 분더를 탈취하는 것도 카지였고 매번 아담과 네부카드네잘의 열쇠 같은 영원한 생명의 수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카지였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가 황당하게 그 수단을 잃는 이야기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각성한 레이에게 손에 붙인 아담을 황당하게 빼앗기는 겐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 앞서 등장했던 이슈타르는 지하세계, 즉 죽음 너머의 세계와 얽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까지 차지하고 죽음을 다스리고 싶었던 것이죠.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던 여신은 구갈안나의 아내이자 이슈타르의 언니 에레시키갈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매를 이용해서 만든 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7가지 장신구를 달고 갑니다. 그러나 만만찮은 에레시키갈은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장신구를 하나씩 벗도록 했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능력을 빼앗긴 이슈타르는 언니의 자리를 차지하려 맨몸으로 덤볐다가 실패해서 죽음의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이 관련된 이슈타르가 없는 지상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엔키는 자연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수 슈나미르라는 성별이 없는 간성 생명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로 이슈타르를 부활시켜 돌아오게 하죠. 돌아오는 길에 이슈타르는 장신구를 모두 되찾아 능력을 회복합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 사실 이 작품에서 제일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유이입니다. 그녀의 욕심으로 초호기를 만들어 들어가고 마지막에 신지를 지켜주려는 자기의 욕망을 달성합니다. 유이가 초호기에 들어가기로 한 이유는 에반게리온 안에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신지를 품고 영원히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코어에 직접 엔트리하는 장면을 보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트를 입고 빛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 입고 들어갔던 수트를 통해 신지가 네온 제네시스를 위해 쓰려던 창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이후에는 작품 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특히 사쿠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신극장판에서는 TV판과 달리 사쿠라의 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임신한 여성이나 고양이, 다양한 연령의 캐릭터들은 임팩트 영향에서 벗어난 제3마을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수슈 나미르가 이슈타르를 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처럼 죽음을 경험한 릴리스를 부활하기 위해 더 깊은 죽음의 세계까지 가야 했었고 그 일에 사용될 존재로 2가지 성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레이가 만들어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스의 혼을 담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담스의 그릇으로서 마크 9부터 12를 타고 그 영향으로 마크 9부터 12는 아담스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시리즈는 거대한 또 다른 에반게리온, 분더를 움직이기 위한 파일럿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분더의 함교가 손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엔키의 손톱으로 만든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아수슈 나미르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슈타르에서 아스타로테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카딘과 아시리아인이 점령한 이후 곳곳에서 이슈타르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신들과 관련된 유적을 볼 수 있는데 이슈타르는 고대 도시 비블로스의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으며 아스타로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도시 이름 비블로스는 바이블의 어원이 되는 곳입니다. 아스타로테는 옛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죽음과 재생을 되풀이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로테는 달 그 자체이며 죽은 자는 별처럼 빛을 내며 달 주변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검은 달 주변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붉은 빛으로 몰려드는 장면은 아스타로테에서 가져온 설정인 것입니다. 이 아스타로테는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아스타로테에서 하토르로,
이집트의 신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각 지방에서 믿었던 것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후대에 추가된 것도 많습니다. 이집트의 대표 여신 중 하나인 하토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슈타르가 전파되어 비블로스에서 아스타로테로 불리던 여신이 이집트에서 하토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인 요소가 많은 이유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만들어지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본체에서 어떤 특성을 나누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개성을 가지지만 따지고 보면 원래 하나의 뿌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지금부터 보게 될 하토르와 관련된 여신들은 이런 규칙 아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토르는 라의 여성적인 상대이고 적으로부터 남편과 아들을 지키는 모성의 여신입니다.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딸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죽음의 세계와도 관련이 있어서 그녀와의 성관계는 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면은 레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겐도에게 레이는 아내 유이를 의미하는 존재였죠. 신지에게는 어머니 유이를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었습니다.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호감도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죠. 레이는 겐도와 신지를 위한 행동을 통해 적으로부터 남편과 아들을 지키는 하토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LCL의 바다에서 보여준 신지와의 성적 결합 장면은 이슈타르, 아스타로테, 하토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성적 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고 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겐도 역시 아담의 손을 붙인 손을 성적인 의미를 가진 레이의 신체 부위에 닿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세크메트, 인간이 신에게 반항했을 때 태양신 라는 자신의 능력을 담은 호루스의 눈을 하토르에게 주어 땅의 인간에게 벌을 내리는 임무를 주게 됩니다. 이때 하토르는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을 하고 지상의 인간을 학살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학살하는 하토르를 멈추기 위해 술로 만든 붉은 얄구로 잠재우고, 라는 하토르에게서 분노를 따로 떼어내어 세크메트를 만들고 분노와 질병, 고통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세크메트를 표현하는 미술품들은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고 옷을 거의 걸치지 않고 있거나 전혀 입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아스카는 호전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말투와 행동을 보입니다. TV판에서 처음 등장할 때 보여준 노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신지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된 것, 파에서 테스트 플러그 수트의 노출과 제3마을에서 노출이 많은 평상복도 세크메트가 모티브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스테트는 세크메트에서 자비의 특성만 분리해서 만든 여신입니다. 고양이 머리에 시스트럼이라는 악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바스테트의 모습은 마리에게 모티브로 사용됩니다. 마리는 전투에서 적극적이며 사격에 능수능란하지만 아스카보다 근접 전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마리가 보여주던 성격이나 대사를 감안하면 좀 아쉽죠. 하지만 마리가 싸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온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이 주특기가 아니어도 나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사자의 머리를 한 세크메트에서 한 끗 정도 모자라는 고양이 머리에 바스테트만큼 해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마리의 고양이 말투는 원래 아스카에게 적용하려다 마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마리는 아스카가 신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이에 엎드려 고양이 꼬리처럼 발을 움직이는 장면이나 네르프의 분도에서 후유츠키에게 다가갈 때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는 모습은 이런 컨셉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를 가진 동물입니다. 곡식을 먹어치우는 쥐를 잡아주기 때문에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지키는 동물이며 새끼를 많이 낳고 돌보는 특성 때문에 사랑과 출산, 모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고양이의 상징성은 제3마을에서 잘 보여줍니다. 제3마을에서 에반게리온 전체에 걸쳐 처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한 여성인데 그 뒤를 이어서 임신한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하자 고양이 역시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와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출산과 임신에 대한 의도된 연출이죠. 엄마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아닌 한 마리의 고양이를 낳았고 그 모습을 본 검은 레이는 본능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엄마 고양이에 해당하는 지난 캐릭터들에서 새끼 고양이에 해당하는 누군가로 이야기의 주도권이 변경될 것을 예고하는 복선으로 사용했던 것이겠죠. 실제로 신지를 작품 내내 곁에서 지켜주던 역할은 유이에서 마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스테트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아들 마헤스와의 이야기가 눈에 띄는데 그 이름은 진실로 그녀와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카가 말한 대사 중에 신지에게 필요한 건 애인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말을 되짚어보면 이 작품에서 어머니가 가진 역할과 그것을 넘겨맞는 마리, 그리고 마리와 끝까지 남게 되는 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스테트와 음악을 이야기해보자면 마리는 에반게리온을 탈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어떤 시대를 거쳐온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여신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지 말하려는 것이겠죠. 한 가지 언어 유의를 하자면 바스테트의 다른 발음인 바스트는 가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바스트와 발음이 같습니다.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이유였겠지만 새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가 많음에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은 그 이유가 따로 있겠죠. 주요 캐릭터는 신이었다. 지금까지 작품에서 힌트로 던져준 장면으로 여기까지 밝혀보았습니다. 이 작품의 타이틀은 신세계 에반게리온이죠. 새로운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창조 신화의 주역들인 셈이죠.
신이 등장해야 신화라고 부를 수 있듯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신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당연히 신과 같은 클래스여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 캐릭터는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신화들을 다루는 내용이고 다소 거부감이 있으셨겠지만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풀지 않은 해석이 많은데 위험한 안노의 세계관을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